신입사원이 부른 동요일부 그 동요를 아는 사람. 1 오후 10시 17분. 해양감사원 본부 6층 복도의 형광등은 밤 10시가 넘으면 절반만 켜진다. 에너지 절약 정책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다.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메시지. 하지만 11월의 해양감사원은 항상 바쁘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밀린 감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윤서진은 그 어둠 속을 익숙하게 걸었다. 15년째 이 복도를 걷고 있으니 불을 켜지 않아도 어디에 소화기가 있고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 몸이 기억한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기계적이고 정확한 리듬. 마치 메트로놈처럼. 45의 윤서진은 해양감사원에서 가장 냉철한 사람으로 통한다. 그녀가 맡은 감사건은 예외 없이 적발로 이어지고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다. 직원들은 그녀를 얼음 원장이라고 부른다. 물론 뒤에서 그녀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한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오전 9시 임원회의, 오후 2시 국회 업무보고, 저녁 6시 항만공사 비리건 브리핑.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샌드위치 하나로 때웠다.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 윤서진은 원장실 앞에 도착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노래였다. 정확히는 흥얼거림이었다. 복도 끝, 제2회의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여자 목소리. 젊은 목소리. 멜로디는 단순했고 리듬은 경쾌했다. 아이들이 손뼉치며 부를 법한 동요. 8마디짜리 짧은 노래. 하지만 윤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노래를 안다. 너무나 잘 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노래를.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서진은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간신히 가방 끈을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갑자기 복도가 좁아지는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다. 목소리는 계속됐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소리 없이 제2회의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10m 거리. 그녀의 구두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발끝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m, 3m, 1m.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회색 블레이저,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뭉치. 신입 조사관 한여름이었다. 입사한 지 2달도 안 된 23짜리. 파도야 숨바꼭질, 하나 둘 셋 나와라. 여름은 노래를 끝까지 불렀다. 그리고는 서류를 탁탁 두드려 정돈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윤서진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노래. 여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원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역광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아니,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영하 20도의 냉동고 같은 목소리였다. 어디서 배웠어? 여름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흰 종이들이 나비처럼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다. 하지만 여름은 그걸 줍지 못했다. 원장의 눈빛에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아, 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리하다가 무심코. 물었잖아. 윤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들어왔다. 문이 뒤에서 스르륵 닫혔다. 자동 도어였다.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딸깍. 마치 감옥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칼날 같았다. 여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원장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동요 아닌가? 어릴 때부터 알던 노래인데 뭐가 문제인가? 그냥 어릴 때부터 알던 거예요. 여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그냥 기억나는 그런 노래예요. 그냥 윤서진이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여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등이 소파 등받이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냥 기억난다고? 누가 부른 적도 없는데? 네. 그래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기억이 좀 애매한데요. 보육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여름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원장의 동공이 확대됐다가 축소됐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뭔가가 스쳤다. 원장의 얼굴을 가로지른 감정. 공포 같은 것. 아니, 확신 같은 공포.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 아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나요. 꿈에서도 들었고요. 윤서진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뭔가가 막힌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눈을 떴다. 괜찮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대신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들어가. 네. 정리 다 했으면 들어가라고. 약은 수당 안 나와. 윤서진은 돌아섰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여름을 쳐다봤다. 여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류를 주우려다 만자세로 굳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윤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왼쪽 팔. 여름의 왼쪽 팔. 긴팔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피부.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흉터 같은. 윤서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여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원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동시에 확인하기 싫어하는 그런 눈빛. 왜 저 사람은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무서운 걸까? 여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왜요? 대답은 없었다. 복도에서는 윤서진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지만 이번에는 리듬이 불규칙했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이 원장실의 악몽. 오후 10시 43분. 윤서진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갔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 2번 시도한 끝에 겨우 잠갔다. 그리고 무너졌다. 등을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윤서진은 20년 동안 이 발작을 겪어왔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요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지만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 노래, 그 동요?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윤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1996년 여름. 부산 북항 근처 작은 해산물 식당. 윤서진은 3살 배기 딸 윤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아는 생선가스를 무척 좋아했다. 작은 손으로 포크를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어,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윤서진은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남편과는 2년 전에 이혼했지만 딸만 있으면 충분했다. 지아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노래 불러줘. 무슨 노래? 달팽이 노래. 윤서진은 웃으며 손뼉을 쳤다. 지아도 따라 손뼉을 쳤다. 둘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파도야 숨바꼭질, 하나 둘 셋 나와라. 지아가 까르르 웃었다. 윤서진도 웃었다.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지나갔다. 지아가 갑자기 일어서며 손을 뻗었다. 뭔가를 가리키려고 한 것 같았다. 창밖에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었다. 지아야, 앉아. 윤서진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주전자가 기울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지아의 왼쪽 팔에. 으아악. 비명. 지아의 비명.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물집이 생겼다. 윤서진은 정신없이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병원 가라고. 119 부를까요? 하지만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택시를 잡았다. 병원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다. 지아는 윤서진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계속 울었다. 윤서진은 지아의 팔에 찬물을 부었다. 생수통을 열어서. 하지만 화상은 이미 심각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윤서진은 계속 중얼거렸다. 그때 폭발음. 쾅. 택시 기사가 소리쳤다. 뭐야, 저게. 북한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유류 저장고 폭발이었다. 화재가 부두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기사님, 어떻게든 피해가 주세요. 안 돼요. 길이 막혔어요. 택시가 멈췄다. 사람들이 차를 둘러쌌다. 윤서진은 문을 열고 지아를 안고 내렸다. 뛰어야 했다. 화재에서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혼란이었다. 사람들이 밀치고 달렸다. 윤서진은 지아를 꽉 안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세게 밀었다. 비틀거렸다. 지아의 손이 미끄러졌다. 엄마! 지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아야! 윤서진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났다. 지아가 보이지 않았다. 연기 때문에, 불길 때문에. 지아야! 어디 있어? 윤서진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아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연기가 너무 짙었다. 불길이 너무 거셌다. 소방관들이 나타났다.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내 딸이요. 내 딸 찾아야 해요. 나가세요. 소방관이 윤서진을 붙잡았다. 끌고 나갔다. 윤서진은 발버둥 쳤다. 하지만 소방관의 힘이 더 셌다. 안전지대로 옮겨졌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지아야, 지아야. 윤서진은 원장실 바닥에서 흐느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지아의 비명, 뜨거운 물, 폭발음, 연기, 불길, 그리고 딸을 잃은 순간.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다. 윤서진 씨, 따님 윤지아 양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윤서진은 알았다. 불에 타서 시신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걸. 윤서진은 그 후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15년 동안 해양감사원에서 일했다. 냉철하고 완벽한 감사관으로.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나타났다. 세상에서 단 2사람만 알아야 하는 노래를. 윤서진과 지아만. 그런데 한여름이 그 노래를 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다.
왼팔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흉터 같은. 설마. 윤서진은 중얼거렸다. 설마 네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무서웠다. 확인하기가 무서웠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 다시 한번 딸을 잃는 것과 같을 테니까. 윤서진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 거기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부산일간신문 1996년 7월 23일자 북항 대형 화재로 사망 15명, 실종 8명. 흑백 사진. 불타는 부두.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실종자 명단. 윤지아 3세 여. 윤서진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20년 동안 수백 번 쓰다듬은 이름. 종이가 닳아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아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미안해. 3조직의 서열 다음 날 오전 9시 15분. 해양감사원 대회의실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긴 타원형 테이블, 가죽 의자들, 대형 스크린,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와 해양감사원기.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하는 주간 업무 회의는 임원과 팀장급 이상만 참석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오늘은 신입 조사관들도 배석했다. 부산 북항 항만공사 비리 감사건이 실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여름은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그녀의 임무였다. 신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말을 받아 적는 것. 오전 9시 정각. 윤서진이 들어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일어났다. 원장에 대한 예의였다. 앉으세요. 윤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여름은 알아챘다. 원장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어젯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윤서진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비서실장 도현민이 앉았다. 45세 남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금태 안경, 회색 정장. 엘리트의 전형적인 모습. 그는 윤서진의 오른팔이었다. 15년 전 윤서진이 해양감사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 일했다. 원장이 도현민을 신뢰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실수가 없었다. 감정도 없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현민이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 일정표가 나타났다. 이번 부산 북항 항만공사 비리 감사건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 검토, 2단계 현장 실사, 3단계 보고서 작성. 총 일정은 2주입니다. 화면이 넘어갔다. 인력 배치표가 나타났다. 조사 1팀은 현장 실사를 담당합니다. 팀장 김주한 이사, 팀원 5명. 예. 김주한이 대답했다. 50 중반의 베테랑 조사관. 해양감사원에서 25년을 일했다. 조사 2팀은 회계 분석을 담당합니다. 팀장 이승우 이사, 팀원 4명. 예. 그리고 도현민이 화면을 넘겼다. 신규 투입 인력 명단이 나타났다. 거기에 한여름의 이름이 있었다. 신입 조사관 한여름은 1단계 서류 검토를 담당합니다. 여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1단계 서류 검토는 보통 경력 3년 이상 조사관이 맡는다. 계약서, 회계장부, 입찰 서류, 공사 일지까지 수백 페이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 지식, 회계 지식, 건설 지식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업무였다. 실장님, 조사 1팀 김주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한여름 조사관은 아직 교육과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단계 검토는 저희 팀에서, 팀장님 팀은 현장 조사에 집중하세요. 도현민이 말을 끊었다. 서류는 신입이 해도 됩니다. 기본적인 문서 검토니까요. 하지만 못하겠어요? 도현민이 여름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아니, 명령도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신입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시험. 여름은 그걸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도현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오후 5시까지 서류 목록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오늘 오후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여름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 놓인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오후 5시까지라면 7시간밖에 없었다. 점심시간 빼면 6시간. 수백 페이지의 서류 목록을 작성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이 여름을 힐끗 쳐다봤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안도하는 눈빛도 있었다. 신입이 저렇게 당해도 원장님은 가만히 계시네라는 생각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여름은 슬쩍 원장을 쳐다봤다. 윤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도현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을 응시할 뿐이었다. 도와주지 않는구나. 여름은 생각했다. 어젯밤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더니 오늘은 모른 척하는구나. 쓸쓸했다. 아니 외로웠다. 보육원에서 자란 여름은 늘 혼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 대학 등록금도 혼자 벌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다. 편의점, 카페, 과외. 하루에 4시간씩 자며 공부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해양감사원에 입사했을 때 여름은 기뻤다. 이제 조직에 속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착각이었다. 조직은 더 외로운 곳이었다. 아무도 신입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짓밟았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현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회의는 계속됐다. 여름은 회의록을 타이핑했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다. 딱딱딱딱. 기계적인 소리.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었다. 블라인드 터치. 보육원에서 컴퓨터 학원 다니며 배운 기술이었다. 회의가 끝난 건 오전 10시 30분이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여름도 노트북을 챙겨 들고 일어났다. 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조사이팀 최민지 대리였다. 30 초반의 여자. 입사 5년 차. 여름아, 괜찮아? 네. 오늘 오후까지 서류 목록 만드는 거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내가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여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고마워요, 민지 선배. 여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최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름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조직에서 신입을 도와주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도현민의 눈밖에 날 수 있으니까. 여름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자료실로 가야 했다. 부산 북한 관련 서류들이 거기 보관돼 있었다. 복도를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윤서진이 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름은 잠시 멈춰섰다. 어젯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 떨리는 눈빛, 그리고 질문.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왜 그렇게 물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름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다. 사자료실의 고독 오전 11시 2분. 해양감사원 자료실은 지하 1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긴 복도가 나온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고 그 철문 안이 자료실이었다.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여름은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다.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삐하는 인증 소리와 함께 자료실 안은 서늘했다. 에어컨이 항상 가동됐다. 서류 보관을 위해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밝혔다.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각 서가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2023년 항만 감사, 2022년 해운 감사, 2021년 조선 감사. 여름은 2024년 항만공사 비리건 라벨이 붙은 서가를 찾았다. 거기에 부산 북한 관련 서류들이 있었다. 박스가 5개 쌓여 있었다. 여름은 한숨을 쉬었다. 이걸 오후 5시까지. 혼잣말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박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계약서, 입찰 서류, 공사 일지, 회계장부. 각 서류마다 수십 페이지씩. 여름은 노트북을 꺼내 바닥에 앉았다. 엑셀 파일을 열었다. 서류 목록을 만들어야 했다. 서류명, 페이지 수, 작성 날짜, 담당자, 주요 내용. 각 항목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야 했다. 시작했다. 첫 번째 서류. 부산 북항 제3부두 확장 공사 기본 계약서. 35페이지. 작성 날짜 2023년 3월 15일. 담당자 김철수 부장. 주요 내용 공사 기간 12개월. 예산 150억 원. 시공사 대양건설. 타이핑했다. 두 번째 서류. 부산 북항 제3부두 확장 공사 실시 설계도. 87페이지. 작성 날짜 2023년 4월 2일. 담당자 박민수 과장. 주요 내용 부두 면적 1만 5천이. 크레인 오기 설치. 컨테이너 야적장 확보. 타이핑했다. 세 번째 서류. 부산 북항 제3부두 확장 공사 입찰 공고문. 12페이지. 계속 타이핑했다. 시간이 흘렀다. 오전 11시 30분. 오후 12시.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었다. 하지만 여름은 자료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가방에서 초콜릿 바바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씹으면서 계속 타이핑했다. 첫 번째 박스가 끝났다. 두 번째 박스를 열었다. 계속 타이핑했다. 오후 1시. 오후 2시. 어깨가 아팠다. 목이 뻐근했다. 눈이 침침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5시까지 끝내야 했다. 오후 2시 30분. 두 번째 박스가 끝났다. 세 번째 박스를 열었다. 그때 자료실 문이 열렸다. 여름은 고개를 들었다. 도현민이 들어왔다. 그는 여름을 내려다봤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여름을. 주변에 흩어진 서류들을. 초콜릿바 포장지를. 점심도 안 먹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요. 도현민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럼 저녁도 거르겠네요. 5시까지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여름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민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널린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훑어봤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한여름 조사관. 네.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알아야 해요. 여름은 도현민을 쳐다봤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해요. 선배든 동료든. 그게 조직 생활이에요. 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도현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신입이 이 일을 오후 5시까지 끝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알면서 시킨 거예요. 여름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당신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려고요. 도현민은 돌아섰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5시까지 못 끝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가 시간 드릴게요. 대신 주말 반납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서 일하세요. 네. 도현민은 자료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여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였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계속 타이핑했다. 오저녁에 발견 오후 7시 38분. 오후 5시가 지났다. 여름은 결국 서류 목록을 끝내지 못했다. 세 번째 박스까지만 끝냈다. 두 박스가 남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자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6층 버튼을 눌렀다. 도현민의 비서실로 가야 했다. 중간 보고를 해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6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다. 비서실 문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도현민은 아직 있는 것 같았다.
여름은 문을 노크했다. 똑똑똑. 들어와요. 도현민의 목소리. 여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현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여름을 봤다. 끝났어요? 3박스까지 끝냈습니다. 2박스가 남았습니다. 그럼 주말에 하세요. 네.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세요. 월요일 오전 회의 전까지 끝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은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려는데 도현민이 불렀다. 한여름 조사관. 네. 원장님께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름은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은 바쁜 분이에요. 신입이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젯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알아요. 여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원장님이 당신한테 뭐 물어봤죠?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CCTV 있어요. 복도에. 도현민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원장님 사생활에 관한 건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리고 그 노래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든 밖에서든. 왜요? 도현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여름을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여름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비서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비서실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여름은 느꼈다. 도현민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아니,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 있다는 걸. 여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코트깃을 세웠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없었다. 서울의 하늘은 늘 별이 없었다. 빛공해 때문에. 여름은 문득 보육원 시절을 떠올렸다. 부산 해운대 보육원. 거기서는 별이 보였다. 밤에 옥상에 올라가면 별이 가득했다. 여름은 그 별들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 주세요.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입양하지 않았다. 팔에 흉터가 있어서. 입양 가족들은 모두 깨끗한 아이를 원했다. 흉터 있는 아이는 원하지 않았다. 여름은 18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리고 보육원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혼자 살았다. 대학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했다. 혼자서. 그렇게 23이 됐다. 그리고 해양감사원에 들어왔다. 이제 조직에 속했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착각이었다. 여름은 여전히 혼자였다. 버스가 왔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노래가 입 밖으로 나왔다. 작은 목소리로. 거의 숨소리처럼. 옆자리에 앉은 아줌마가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여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파도야 숨바꼭질 하나 둘 셋 나와라. 이 노래는 여름의 전부였다. 보육원에서 혼자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아르바이트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왜 아는지는 몰랐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기억났다.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육부산행 결정 토요일 오전 6시 22분. 토요일 아침. 여름은 알람 소리에 깼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전 6시 22분.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오전 9시까지 해양감사원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온몸이 무거웠다. 어제 저녁집에 도착한 게 밤 10시였다. 샤워하고 밥 먹고 잠든 게 자정. 6시간 잠. 충분하지 않았다. 여름은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다. 세수를 했다. 찬물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 거울을 봤다. 얼굴이 푸석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화장을 했다. 최대한 밝게 보이도록.
컨실러를 눈 밑에 발랐다.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펴발랐다. 립스틱을 발랐다. 옷을 입었다. 청바지와 흰 셔츠. 주말이니까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됐다.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수첩, 볼펜, 물통, 샌드위치 2개. 점심과 저녁을 대신할 음식.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토요일 아침에 거리는 조용했다. 사람들이 적었다. 대부분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 지하철을 탔다. 해양감사원까지는 40분 걸렸다. 오전 8시 50분. 해양감사원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조용했다. 주말이라 출근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경비원만 현관에 앉아 있었다. 출근하세요? 경비원이 물었다. 네. 일 때문에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름은 카드키를 찍고 건물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자료실로 갔다. 자료실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다.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여름은 어제 작업하던 자리로 갔다. 네 번째 박스가 거기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박스를 열었다. 노트북을 켰다.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오. 네 번째 박스가 끝났다. 마지막 5번째 박스를 열었다. 계속 타이핑했다. 오후 1시. 샌드위치를 꺼내 먹었다. 한 손으로 먹으면서 다른 손으로 타이핑했다. 오후 2시. 오후 3시. 5번째 박스도 끝났다. 끝났다. 모든 서류 목록 작성이 완료됐다. 여름은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다. 엑셀 파일. 총 437개 서류. 각 서류의 이름, 페이지 수, 작성 날짜, 담당자, 주요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도현민에게 이메일의 메일로 전송했다. 완료. 여름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눈부셨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잠들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여름은 핸드폰을 꺼냈다. 도현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요일은 쉬세요. 월요일 오전 9시 회의에서 발표 준비하세요. 발표? 여름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발표라고 했다. 자신이 작성한 서류 목록을 회의에서 발표하라는 뜻인 것 같았다. 여름은 한숨을 쉬었다. 일요일도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녀는 일어나 짐을 챙겼다. 자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올라갔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누군가와 마주쳤다. 윤서진이었다. 원장도 주말 출근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다. 침묵이 흘렀다.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말에도 나왔어? 네. 일 때문에요. 끝났어? 네. 고생했어.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여름은 느꼈다. 원장의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조금 더 미안한 것 같았다. 여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응. 여름은 현관을 나갔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여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은 체구, 지친 걸음걸이, 축 처진 어깨.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아이를 도와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멀리해야 하는 걸까? 대답을 알 수 없었다. 7부산 북항 현장 화요일 오후 2시 15분. 월요일 회의는 무사히 끝났다. 여름은 자신이 작성한 서류 목록을 발표했다. 도현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팀장들도 박수를 쳤다. 여름은 안도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 끝에 도현민이 발표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북항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1팀, 조사 2팀, 그리고 신입 조사관 한여름도 동행합니다. 현장 실사. 여름은 처음이었다.
입사 후 교육과정에서 현장 실사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다. 화요일 오전, 일행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조사 1팀 김주한 이사, 조사 2팀 이승호 이사, 그리고 각 팀원들, 총 12명, 그리고 윤서진 원장과 도현민 실장도 함께였다. 부산역에 도착한 건 정오였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부산 북항으로 이동했다. 부산 북항 제3부두는 거대했다.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트럭들이 드나들었다. 소음과 먼지가 가득했다. 여름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카메라를 들고 화물 적재 불량 사례를 촬영하는 게 그녀의 임무였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에 첨부해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사이를 걸었다. 땅은 울퉁불퉁했다. 케이블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질 수 있었다. 여름은 한 컨테이너 앞에 멈춰섰다. 컨테이너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다. 적재 과정에서 손상된 것 같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딸깍. 플래시가 터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심해요. 여름이 돌아보는 순간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가 흔들리며 옆으로 기울었다. 고정 와이어가 느슨해진 것 같았다. 컨테이너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울었다. 여름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다. 비계 난간이 있는 줄 알고 손을 뻗었는데 난간은 공사 중이라 철거된 상태였다. 허공.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몸이 기울었다. 아래는 3m 낙차. 콘크리트 바닥. 떨어지면 크게 다칠 거였다. 여름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왼쪽 팔목을 낚아챘다. 강한 힘으로 확 잡아당겼다. 여름의 몸이 뒤로 쏠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정신 차려. 다쳤어?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진의 목소리. 여름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다. 윤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도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현장 점검차 부산까지 내려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칠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름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윤서진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왼팔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름의 팔목에 고정돼 있었다. 반팔 작업복. 여름은 오늘 반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서. 11월이지만 부산은 서울보다 따뜻했다. 소매가 팔꿈치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 아래로 피부가 드러났다. 하얗고 매끈한 피부. 하지만 손목에서 시작해 팔뚝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흉터가 있었다. 오래된 화상 흉터.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다. 윤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흉터는... 그 흉터.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름은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그녀는 늘 긴팔을 입었다. 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입었다. 이 흉터를 남들이 보는 걸 싫어했다. 아니, 두려워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질문들. 그 모든 게 싫었다. 어릴 때 사고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사고? 잘 기억 안 나요.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3살 때쯤 화재 사고가 있었대요. 그때 생긴 거라고. 3살. 화재. 보육원. 윤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기억이 밀려들어왔다. 쓰나미처럼. 20년 전 부산 북항 근처 해산물 식당. 윤서진은 3살 배기 딸 지아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지아는 생선가스를 좋아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까르르 웃었다. 윤서진도 웃었다. 행복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지나갔다. 지아가 갑자기 일어서며 손을 뻗었다.
주전자가 기울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 지아의 왼쪽 팔에 으악! 비명.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물집이 생겼다. 왼쪽 손목에서 시작해 팔뚝으로, 팔꿈치로, 어깨로 번져나갔다. 윤서진은 정신없이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때 폭발음. 쾅. 북항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유류 저장고 폭발. 화재가 부두 전체로 번졌다. 혼란. 사람들이 도망쳤다. 윤서진은 지아를 안고 뛰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밀었다. 지아의 손이 미끄러졌다. 엄마! 지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아야? 윤서진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났다. 지아가 보이지 않았다. 연기 때문에. 지아야? 윤서진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지아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소방관들이 나타났다. 나가세요. 내 딸이요. 내 딸. 나가세요. 소방관이 윤서진을 끌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다. 윤지아 양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다. 한여름이 서 있었다. 왼쪽 팔에 화상 흉터를 가진 3살 때 화재 사고를 겪었다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그 동료를 아는 윤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원장님? 여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윤서진은 여름의 팔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부모님은? 없어요. 보육원 들어간 게 언제? 3살 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일이 추정이거든요.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대충 3살쯤 돼 보인다고 해서 생일을 만든 거래요. 이름은? 한여름이요. 근데 이것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가 여름에 왔대요. 1996년 8월에. 1996년 8월. 북항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건 1996년 7월. 한 달 차이. 윤서진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우연일 수도 있다. 세상에 화상 흉터를 가진 보육원 출신이 한둘이겠는가. 하지만 그 동요는? 왜 이 애가 내가 만든 동요를 알고 있는가? 원장님 괜찮으세요? 여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윤서진은 정신을 차렸다. 손을 놓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일해. 네. 윤서진은 걸었다. 비틀거렸다. 현장 감독이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가 세워진 곳까지 걸어갔다. 뒷좌석에 올라탔다. 문을 닫았다.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잠깐만 기다려. 윤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토할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설마 저 애가 내 딸이란 말인가?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문태성. 그녀가 10년 전부터 쓰고 있는 사설 정보업자였다. 신호음이 울렸다. 저예요.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하나 조사해줘요. 조용하게. 누구죠? 한여름. 23. 해양감사원 신입조사관. 신상. 과거 기록. 최근 행적 전부. 특히 보육원 기록이랑 출생 관련 서류. DNA 검사 가능한 자료도. 혹시 원장님 개인적인 일입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거예요. 빨리 해줘요. 일주일 안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여름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컨테이너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성실하게, 조심스럽게,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지아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있었니? 팔 뒷조사의 시작 같은 날 밤 11시 47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허름한 오피스텔 3층 복도 끝 301호. 문패에는 정보컨설팅 문앤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다. 사실 파트너는 없고 문태성 혼자 운영하는 1인 업체였다. 문태성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세대를 응시했다. 왼쪽 모니터에는 한여름의 신상 정보, 가운데 모니터에는 보육원 기록, 오른쪽 모니터에는 1996년 북한 화재 사고 관련 기사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딸깍딸깍딸깍. 화면이 바뀌었다. 한여름. 주민등록번호 96만 817-2. 현재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학력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 졸업 2015.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19. 경력 없음 신입. 특이사항 보육원 출신. 부산 해운대 푸른나무 보육원 18년 거주. 문태성은 마우스를 움직여 보육원 기록을 열었다. 한여름 입소 기록. 입소일 1996년 8월 12일. 당시 나이 추정 3세. 입소 경위 1996년 7월 22일. 부산 북항 유류저장고 폭발 사고 당시 발견된 아동. 중증 화상으로 인해 부산 메디컬 센터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육원 이송. 신원 확인 불가. 보호자 없음. 문태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북한 화재 사고. 윤서진 원장이 딸을 잃은 바로 그 사고. 그는 오른쪽 모니터를 쳐다봤다. 1996년 7월 23일자 부산일간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북한 대형 화재로 사망 15명, 실종 8명. 실종자 중 아동 3명 포함. 윤지아 3세 여. 박민수 5세 남. 최서연 4세 여. 문태성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윤지아 한여름. 흉터 위치 확인 필요. DNA 검사 자료. 그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당시 병원 기록. 부산 메디컬 센터. 1996년 7월 8월 입원 환자 명단. 파일이 열렸다. 화상 환자 입원 기록. 성명 미상 추정 3세 여아. 입원일 1996년 7월 22일. 퇴원일 1996년 10월 15일. 진단 2도 화상. 좌측 상지팔 전체. 특이사항 보호자 없음. 신원 불명. 보육원 이송 예정. 문태성은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폴더에 저장했다. 이제 DNA 검사 자료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접근도 막혀 있었다. 문태성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DNA 등록 시스템. 불법이었다. 하지만 문태성은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다. 해킹 툴을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비밀번호를 풀었다. 로그인했다.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열렸다. 검색창에 윤지아를 입력했다. 결과가 나타났다. 윤지아 1993년생 여. 실종일 1996년 7월 22일. 실종 장소 부산 북항. DNA 등록일 1996년 8월 5일. 등록자 윤서진 모. 문태성은 해당 파일을 열었다. DNA 정보가 떠올랐다. 복잡한 숫자와 코드들. 유전자 마커 정보. 문태성은 이걸 복사해서 저장했다. 그리고 한여름의 DNA 정보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한여름은 실종자가 아니었다. DNA가 등록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문태성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병원 기록. 혈액형. 하지만 혈액형만으로는 모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보육원 기록. 건강검진 기록. 혹시 DNA 샘플이 있을지 몰랐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결국 찾을 수 없었다. 문태성은 의자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을 켰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였다. 만약 한여름이 정말 윤서진의 딸이라면? 그럼 왜 20년 동안 서로 몰랐을까? 왜 생존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을까? 문태성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당시 사고 처리 기록, 경찰 수사 보고서, 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파일 중 일부가 암호화돼 있었다. 접근 권한이 막혀 있었다. 문태성은 해킹 툴을 동원했다. 암호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다. 접근 불가. 국가정보원 보안 등급 3급. 무단 접근 시 법적 처벌 대상. 국정원? 왜 해양사고 기록에 국정원 보안이 걸려있지? 문태성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서둘러 파일을 닫고 흔적을 지웠다. 브라우저 기록 삭제, 로그 파일 삭제, 임시 파일 삭제,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윤서진이 아니라 다른 번호. 도현민.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도현민의 목소리. 차분했다. 실장님, 저 문태성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원장님한테서 조사 의뢰받았습니다. 침묵. 짧지만 무거운 침묵. 누구를? 한여름이요. 신입조사관.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문태성은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도현민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얼마나 파악했어? 보육원 출신이고 북한 화재 사고 생존자라는 것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당시 기록 중 일부가 국정원 보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실장님, 혹시 이거 원장님 사건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도현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원장님한테 보고는 안 했지? 아직이요.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도현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따로 연락할게. 그 전까지 원장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보수는 내가 2배로 줄게. 대신 내 말대로 해.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만나자.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다. 문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양심과 돈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표정.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밤에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문태성은 중얼거렸다. 이거 큰일인데.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 깨끗한 A사 용지가 있었다. 보고서를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다. 양심보다 돈이 중요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문태성은 새 파일을 열었다.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여름 신상조사보고서 조작본. 2부 조작된 증거, 부서지는 신뢰. 1. 도현민의 제안 수요일 오전 10시 32분. 강남구 청담동.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카페 레스트레스트. 이곳은 문태성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손님이 많지 않고 자리 간격이 넓어서 대화하기 좋았다. 무엇보다 CCTV가 없었다. 주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문태성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이미 식어서 김이 나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30분. 도현민이 약속 시간에 늦고 있었다. 2분 후. 카페 문이 열렸다. 도현민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회색 머플러,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실내인데도 그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손님은 3명뿐이었다. 구석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중년 여자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도현민은 문태성이 앉은 자리로 걸어왔다. 앉았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도현민은 카운터를 향해 손을 들었다. 주인이 다가왔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주인이 물러갔다.
침묵이 흘렀다. 도현미는 문태성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디까지 알아냈어요? 문태성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을 켰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 떠올랐다. 한여름, 23세. 보육원 출신. 1996년 8월 12일 부산 푸른나무 보육원 입소. 입소 경위는 북항 화재 사고 당시 발견된 생존 아동. 도현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흉터가 있습니다. 왼쪽 팔. 2도 화상. 부산 메디컬 센터에서 3개월간 치료받았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문태성은 화면을 넘겼다. 1996년 당시 실종자 명단에 윤지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윤서진 원장의 딸. 당시 3세. 화상을 입었고 북항 화재 당시 실종됐습니다. 도현민의 표정이 굳었다. DNA 등록 기록도 찾았습니다. 윤서진 원장이 1996년 8월 5일에 경찰청에 딸의 DNA를 등록했더라고요. 실종자 찾기 목적으로. 그래서 한여름이 윤지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현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수요일 오전. 주인이 아메리카노를 가져왔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갔다. 도현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문태성을 쳐다봤다. 문씨, 이 일 얼마나 받고 있어요? 원장님한테요?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드릴게요. 문태성의 눈이 커졌다. 무슨 조건입니까? 보고서를 조작하세요. 조작? 네. 도현미는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여름이 원장님의 딸이라는 증거는 전부 삭제하세요. 대신 다른 내용을 넣으세요. 무슨 내용을요? 한여름이 원장님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 원장님의 약점을 파악해서 협박하려 했다는 내용. 그런 식으로 만드세요. 문태성은 눈을 깜빡였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뭐가 어때서요? 당신 이 일하면서 거짓말 한두 번 했어요? 문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는 20년 넘게 정보업을 하면서 수십 번 보고서를 조작했다.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줬다. 이혼 소송을 위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고 정황을 조작하기도 했다. 양심? 그런 건 먹고 살기 위해 일찌감치 버렸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달랐다. 실장님, 이건 좀 너무 큰일 아닙니까? 모녀 관계를 숨기는 건데. 큰일이니까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도현미는 커피를 내려놓았다. 문씨, 당신은 그냥 보고서만 만들면 돼요. 그 이후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2천만 원. 문태성의 말이 멈췄다. 2천만 원 드릴게요. 현금으로. 오늘 당장. 2천만 원. 문태성의 월 평균 수입은 300만 원이었다. 2천만 원이면 거의 7개월치 수입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양심과 돈 사이.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도현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까지 보고서 만들어주세요. 원장님한테 전달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도현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은 그냥 보고서만 만들면 돼요. 알았죠? 네. 도현민은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툼한 봉투였다. 성금 5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보고서 받으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현미는 선글라스를 다시 끼고 카페를 나갔다. 문태성은 그 자리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를 열었다. 5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원장님.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 조작 보고서의 완성 목요일 오후 4시 18분. 논현동 오피스텔 301호.
문태성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워드 프로세서가 열려 있었다. 빈 문서. 제목을 입력했다. 한여름 신상조사 보고서. 그리고 멈췄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거짓말을 쓰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2천만 원. 문태성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1. 대상자 기본 정보. 성명 한여름. 생년월일 1996년 8월 17일 추정. 현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여기까지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짓말이었다. 2. 조사 경위. 대상자는 해양감사원 입사 전부터 윤서진 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됨. 입사 동기 또한 원장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악용할 목적으로 판단됨. 문태성은 잠시 멈췄다.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포토샵을 열었다. 해양감사원 자료실 CCTV 화면을 불러왔다. 한여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 화면을 편집했다. 컴퓨터 모니터 부분을 확대했다. 그리고 검색어를 합성했다. 윤서진 원장 과거 기록. 북한 화재 사고 실종자 명단. 해양감사원 원장 약점. 자연스러웠다. 누가 봐도 한여름이 실제로 이런 검색을 한 것처럼 보였다. 문태성은 이미지를 저장했다. 보고서에 첨부했다. 증거 1 자료실 CCTV 캡처 2024년 11월 15일. 대상자가 원장 관련 민감 정보를 검색한 정황 포착. 다음은 통화 녹취였다. 이건 더 복잡했다. 문태성은 음성 합성 프로그램을 열었다. 한여름의 목소리 샘플이 필요했다. 그는 유튜브를 검색했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식 영상. 거기에 한여름이 나왔다. 졸업생 대표로 짧은 소감을 말하는 장면. 감사합니다. 4년 동안. 문태성은 그 음성을 추출했다. 그리고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30분 후. 가짜 통화 녹취가 완성됐다. 원장 약점 잡으면 돈 된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저 사람 경계심이 장난 아니야. 빨리 해. 우리 시간 없어. 한여름의 목소리였다. 아니, 한여름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문태성은 파일을 저장했다. 보고서에 첨부했다. 증거 2 통화 녹취 2024년 11월 18일. 대상자와 미상인물 간의 통화 내용. 원장 관련 정보 수집 의도 확인됨. 마지막은 분석 보고서였다. 3. 종합 분석. 대상자 한여름은 해양감사원 입사 전부터 윤서진 원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동요를 이용한 감정적 접근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대상자의 입사 동기는 단순 공직 진출이 아닌 원장과의 개인적 연관성 보유권 출신, 화재 사고 생존자를 악용하여 원장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금전적 이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추정됨.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 볼 때 대상자는 원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신속한 제거 조치가 필요함. 문태성은 타이핑을 멈췄다. 화면을 읽어봤다. 완벽했다. 거짓말이지만 완벽했다. 누가 봐도 한여름이 윤서진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였다. 문태성은 파일을 저장했다. PDF로 변환했다. 그리고 USB에 복사했다. 완성. 그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 봤다. 미안해요, 한여름 씨.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USB를 봉투에 넣고 있었다. 삼원장실의 신문 금요일 오전 10시 5분. 해양감사원 원장실. 윤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도현민이 아침에 가져온 봉투. 문태성이 조사 끝냈습니다. 결과물입니다. 도현민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윤서진은 봉투를 빤히 쳐다봤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기가 두려웠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 그녀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았다. 하지만 열어야 했다. 알아야 했다. 윤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서 USB와 서류 뭉치가 나왔다.
서류부터 펼쳤다. 첫 장. 한여름의 기본 정보. 별 특이사항 없었다. 두 번째 장. 보육원 기록. 북한 화재 생존자. 여기까지는 윤서진이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 장. 사진이었다. CCTV 캡처 사진. 한여름이 해양감사원 자료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을 확대하니 검색어가 보였다. 윤서진 원장 과거 기록. 북한 화재 사고 실종자 명단. 해양감사원 원장 약점. 윤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번째 장은 통화 녹취록이었다. 원장 약점 잡으면 돈 된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저 사람 경계심이 장난 아니야. 빨리 해. 우리 시간 없어. 윤서진은 손이 떨려서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다섯 번째 장은 분석 보고서였다. 대상자 한여름은 해양감사원 입사 전부터 윤서진 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됨. 입사 동기 또한 원장과의 개인적 연관성을 악용할 목적으로 판단됨. 특히 동료를 이용한 감정적 접근은 계획된 것으로 보임. 윤서진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계획된 접근. 감정적 악용. 동료를 이용한. 그렇다면 저 애가 그 노래를 부른 것도 계획이었다는 건가? 저 애가 흉터를 보여준 것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 윤서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아, 그냥 사기꾼이었구나. 내 딸이 아니라 날 이용하려던 거였구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 배신감 아래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했었는데. 혹시나 내 딸일까봐 기대했었는데. 윤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진통제를 꺼냈다. 두 알을 입에 넣고 물 없이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장 불러요. 네, 원장님. 30초 후. 문이 열리고 도현민이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한여름 불러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도현민은 나갔다. 5분 후. 문이 다시 열렸다. 한여름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블레이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지난 일주일간 밤낮으로 일했으니 당연했다. 앉아요. 윤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여름은 그걸 느꼈지만 별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원장의 눈빛이 달랐다.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미 판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 윤서진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여름 앞으로 던졌다. 탁! 서류들이 책상을 넘어 바닥에 흩어졌다. 여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서류를 주었다. CCTV 사진이었다. 자료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거 뭐예요? 네가 봐. 설명해봐. 여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화면에 뭔가 검색어가 적혀 있었다. 확대된 부분을 보니 윤서진 원장 과거 기록이라고 써 있었다. 이거 제가 검색한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했어?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실에서 항만 관련 자료만 검색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 윤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을 돌아 여름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은 본능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었다. 통화 녹취도 있어. 원장 약점 잡으면 돈 된다고 한 거. 네 목소리 맞지? 여름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통화 녹취록이었다. 읽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이건? 윤서진이 녹취록을 집어 여름의 얼굴 앞에 들이댔다. 여름은 급히 내용을 읽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는 비슷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다. 말투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 네. 이거 제 목소리 맞는데
뭔가 합성한 것 같아요. 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증거가 있어? 없어요. 하지만, 그럼 난 이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 윤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여름은 그제야 깨달았다. 원장은 이미 자신을 유죄로 판단했다.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 원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 동요? 윤서진이 말을 끊었다. 그 동요는 어디서 배웠어? 또 그 질문이었다. 여름은 입을 다물었다. 원장은 왜 그렇게 그 노래에 집착하는 걸까?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거예요. 꿈에서도 들었고, 혼자 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어요. 왜 아는지는 저도 몰라요. 기억나? 윤서진이 비웃듯 말했다. 그럼 넌 뭘 더 기억해? 북한 화재? 아니면, 날? 여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나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지.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에 날 찾아내서 약점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돈을 뜯어내려고. 맞지? 아니에요. 여름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말 우연히 여기 온 거예요. 공무원 시험 붙어서 발령받아서 온 거예요. 원장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럼 왜 내 과거를 검색했어?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증거가 있잖아. 사진도 있고, 녹취도 있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누가? 왜? 여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누가 왜 자신을 모함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 조작이라는 것. 원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어.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가요. 원장님, 나가라고. 윤서진이 소리쳤다. 여름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주우려다 말고 그냥 문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비틀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깨를 떨며 화장실로 향했다. 원장실 안. 윤서진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올렸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저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사진도 있고, 녹취도 있고. 윤서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20년 전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윤지아 3세, 여실종.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지아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뭘 믿어야 하니? 대답은 없었다. 사공개 망신 같은 날 오후 3시 27분. 해양감사원 1층 로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앙 계단 앞에 한여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종이 박스 2개가 놓여 있었다. 개인 짐을 담은 박스였다. 책, 머그컵, 노트, 볼펜, 사진 액자 하나. 보육원 친구들과 찍은 사진. 2달 동안 모은 것들. 여름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울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도현민이 계단 위에서 내려왔다. 그는 여름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여름 조사관. 예. 여름의 목소리는 작았다. 오늘부로 해고 처리됩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이니 이에 제기는 불가합니다. 네. 여름은 고개를 숙였다. 저항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원장이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도현민은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30명쯤 됐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 계단에서 내려오다 멈춘 직원들. 복도에서 고개를 내민 직원들. 도현민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신뢰를 저버린 사람의 말로입니다. 도현미는 여름을 가리켰다. 한여름 조사관은 입사 전부터 원장님의 개인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했죠. 심지어 감정적 조작까지 시도했습니다. 감정적 조작? 누군가가 물었다. 조사의 팀 최민지 대리였다. 네. 동요를 이용해서요. 동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끼던 노래를 사전에 조사해서 그걸 흉내내며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여름은 고개를 들어 도현민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실장님. 여름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모함? 도현민이 비웃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CCTV 영상, 통화 녹취 다 있습니다. 그거 조작된 거예요. 조작? 도현민은 주변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들으셨죠? 증거까지 조작됐다고 하네요. 그럼 누가 조작했을까요? 원장님이? 제가? 아니면 외계인이? 몇몇 직원들이 웃었다. 여름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욕감이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랬죠? 왜 원장님을 노렸죠? 도현민이 다가왔다.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복수? 보육원 출신이라 원망이 많았나요? 보육원 출신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정, 호기심, 경멸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도현민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여름의 어깨를 탁 쳤다. 가볍게 친 것처럼 보였지만 여름은 비틀거렸다. 보육원 출신이 감사원까지 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욕심부리다 이 꼴 난 거예요. 여름은 눈물을 삼켰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실장님.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조사의 팀 최민지 대리였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됐어요. 도현민이 차갑게 말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최 대리도 반대하고 싶으세요? 최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도현민은 다시 여름을 쳐다봤다. 짐 다 챙겼으면 나가세요. 여기 당신 있을 자리 없어요. 여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스 2개를 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켜줬다. 아무도 말을 걸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여름은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계단을 내려갔다.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스가 열리며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책, 머그컵, 노트, 볼펜 그리고 사진 액자.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다. 여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깨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보육원 친구들과 찍은 사진. 유리 조각이 손을 베었다. 여름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서울은 그런 도시였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자기 일에만 신경 썼다. 신오부두의 사고 같은 날 저녁 7시 14분. 여름은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다.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다. KTX는 이미 매진이었다. 무궁화호 입석표를 샀다. 출발 시간은 저녁 8시 15분. 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사람들이 오갔다. 가족, 연인,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오후 8시 15분. 무궁화호가 출발했다. 여름은 객차 연결 부분에 섰다. 입석이라 앉을 곳이 없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어둠이 찾아왔다. 여름은 핸드폰을 꺼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대학 친구들과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 직장 동료들은 이제 남이었다. 여름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자신의 인생 같은. 5시간 후 새벽 1시 20분 부산역에 도착했다. 여름은 기차에서 내렸다. 박스 2개를 들고 역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부산의 밤은 서울보다 조금 따뜻했지만 그래도 추웠다. 여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새벽 버스는 없었다. 택시를 타야 했다. 택시를 잡았다. 해운대 쪽으로 가주세요. 북부도요. 북부도? 거기 이 시간에 뭐하러 가요? 그냥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택시가 출발했다. 30분 후 북부도 근처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주변은 조용했다. 부두의 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여름은 박스를 들고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부두를 따라 파도를 따라. 그때였다. 앞에 계단이 보였다. 부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 여름은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다. 아래에 작은 카페가 있다는 걸 기억했다. 보육원 시절 후원자가 운영하던 카페. 바다 쉼터라는 이름의 카페. 거기 가면 하룻밤 재워줄지도 몰랐다. 여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발이 헛디뎠다. 아! 몸이 앞으로 쏠렸다.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쿵!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어깨가 계단에 부딪혔다. 왼쪽 팔이 뜨거웠다. 여름은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왼쪽 어깨? 뭔가 부러진 것 같았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괜찮아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남자가 여름을 흔들었다. 여름은 눈을 뜨려 했지만 뜨지 않았다. 119 부탁합니다. 해운대 북부두 계단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구급차. 여름은 그 단어들을 들으며 의식을 잃었다. 6응급실에 발견 새벽 2시 37분. 부산 메디컬센터 응급실. 여름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왔다. 응급구조사들이 그녀를 침대로 옮겼다. 환자 32세 여성. 계단에서 굴러떨어짐. 의식 없음. 왼쪽 어깨 타박상 추정. 의사가 다가왔다. 여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 혈압, 호흡. 의식은 돌아올 거예요. 뇌 손상은 없어 보이고요. 왼쪽 어깨 엑스레이 X-레이 찍어야 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옷 벗겨야 해요. 네. 간호사는 여름의 재킷을 벗겼다. 그리고 블라우스를 벗기려 했다. 그 순간 왼쪽 어깨와 팔뚝에 흉터가 드러났다. 오래된 화상 흉터.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다. 간호사는 잠시 멈췄다. 화상 흉터네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의사가 말했다. 어릴 때 생긴 거겠죠. 흉터 위에 새로 타박상이 생겼네요. 출혈은 없고. 간호사는 여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저 환자 혹시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얼굴이 낯익어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 간호사는 환자 차트를 확인했다. 이름 한여름. 생년월일 1996년 8월 17일. 주소 서울시 관악구. 1996년.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그녀는 급히 컴퓨터 앞으로 갔다.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1996년 입원 환자 검색. 화상. 미상.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화상 환자 입원 기록. 성명 미상 추정 3세 여아. 입원일 1996년 7월 22일. 퇴원일 1996년 10월 15일. 진단 2도 화상.
좌측 상지 전체. 담당 간호사 최아린. 최아린.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 간호사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북한 화재 사고 당시 응급실로 실려온 어린 여자아이. 온몸에 그을음이 묻었고 왼쪽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름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었다.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 최아린이 담당 간호사였다. 그 아이가 자주 잠꼬대를 했다. 노래를 불렀다.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최아린은 가슴이 아팠다. 누가 가르쳐준 노래일까? 엄마? 아빠? 하지만 그 아이는 혼자였다.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최아린은 그 아이를 잊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그 아이가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다. 최아린은 침대로 다가갔다. 여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때 그 아이가 맞았다. 눈매, 코, 입술. 2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여름아. 최아린은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아이구나. 새벽 3시. 응급실 대기실. 최아린은 핸드폰을 들고 고민하고 있었다. 연락해야 할까? 윤서진에게. 20년 전 최아린은 윤서진을 기억했다. 딸을 찾아 헤매던 여자. 매일 병원에 와서 실종 아동이 실려오지 않았냐고 물었던 여자. 하지만 병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신원불명의 아동은 보호자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윤서진은 결국 포기했다. 딸이 죽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아린은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그런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 병원 규정 때문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두려움. 만약 잘못된 사람이라면? 만약 그 아이가 윤서진의 딸이 아니라면? 희망을 주고 다시 빼앗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여름, 윤서진. 두 사람이 같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 뉴스에서 봤다. 해양감사원 윤서진 원장, 부산 북한 감사 착수. 기사에 사진이 있었다. 그 옆에 신입 조사관들도 함께 찍혀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한여름이었다. 최아린은 그때 직감했다. 운명이라고. 두 사람이 만날 운명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한여름은 다쳤다. 그리고 혼자 부산에 왔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아린은 결심했다. 연락하기로.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했다. 해양감사원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가 나왔다. 하지만 새벽이라 받지 않을 것 같았다. 최아린은 다시 검색했다. 윤서진 원장 연락처. 개인 번호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공개된 업무용 이메일. 최아린은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윤서진 원장님께. 저는 부산 메디컬센터 간호사 최아린입니다. 20년 전 원장님께서 따님을 찾으러 저희 병원에 오신 걸 기억합니다. 오늘 밤 한 여성이 저희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름은 한여름. 23세. 왼쪽 팔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20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1996년 북한 화재 당시 실려온 신원불명 아동. 제가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혹시 원장님 따님이 아닐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부산 메디컬센터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린 드림. 이메일을 보냈다. 최아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고. 칠한 밤에 전화 새벽 4시 12분. 서울. 윤서진의 집. 윤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한여름의 눈물.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윤서진은 알 수 없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윤서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발신자 최아린. 제목 급한 연락드립니다. 윤서진은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었다. 한여름. 23세. 왼쪽 팔에 오래된 화상 흉터. 1996년 북한 화재 당시 실려온 신원불명 아동. 윤서진은 벌떡 일어났다. 이메일을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한여름이 부산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20년 전 그 아이를 기억한다. 윤서진은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옷을 입었다. 청바지, 티셔츠 T- 셔츠, 코트 가방을 챙겼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차가 쏜살같이 출발했다. 새벽 고속도로로. 차는 시속 140km로 달렸다. 과속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빨리 가야 했다. 부산까지. 여름에게. 윤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여름이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화상 흉터 북한 화재 보육원 동요?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오늘 본 증거. CCTV 사진 통화 녹취 조작 보고서. 그건 뭐였을까? 윤서진은 핸들을 꽉 쥐었다. 제발. 그녀는 중얼거렸다. 제발 무사해라. 3시간 후. 새벽 7시 20분. 윤서진은 부산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다. 차를 급하게 주차하고 뛰어내렸다. 응급실로 달렸다. 자동문이 열렸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한여름이라는 환자 어디 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최아린 간호사가 연락했어요.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3번 응급실이요. 하지만 보호자 아니시면 5분만요. 제발.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내 직원은 윤서진의 얼굴을 봤다. 절박함이 보였다. 5분만요.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복도를 지나 3번 응급실로 갔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한여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진통제를 맞은 것 같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여름의 왼쪽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팔뚝은 드러나 있었다. 흉터가 보였다. 오래된 화상 흉터. 윤서진은 그 흉터를 빤히 쳐다봤다. 손을 뻗었다. 흉터를 쓰다듬었다. 울퉁불퉁한 살 딱딱하게 굳은 피부.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뜨거운 물. 지하의 비명. 으악. 왼쪽 팔에 쏟아진 물.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아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커튼 밖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최아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윤서진 옆에 섰다. 원장님.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 아이가 제 딸인 것 같아요. 확실하세요? 흉터가 똑같아요. 위치도 모양도. 최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 20년 전 제가 담당했던 아이예요. 정말요? 네. 3개월 동안 입원했었어요. 화상 치료받으면서. 윤서진은 다시 여름을 내려다봤다. 그때 이 아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최아린이 말했다. 노래를 불렀죠. 동요를. 무슨 노래요? 바다 달팽이. 뭐 그런 노래였어요. 정확한 가사는 기억 안 나는데. 윤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 노래. 그 동요?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그게 제가 만든 노래예요. 네? 딸이랑 둘이서만 부르던 노래.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노래. 최아리는 놀란 표정으로 윤서진을 쳐다봤다. 그럼 정말? 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애가 제 딸이에요. 그녀는 여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지아야. 아니 여름아. 윤서진은 여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여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윤서진의 손을 느낀 것 같았다. 8 진실의 추적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 윤서진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다. 여름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가 말하길 오후쯤 깨어날 거라고 했다. 윤서진은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 누가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왜 조작했는지.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문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윤서진은 다시 걸었다. 4번, 5번, 6번, 7번째에 받았다. 여보세요. 문태성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문씨. 저예요. 원장님.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습니다. 집 주소 알아요.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 있어요. 원장님, 저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윤서진은 시동을 걸었다. 서울로 향했다. 3시간 30분 후. 오후 2시 20분. 윤서진은 논현동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301호로 올라갔다. 벨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문태성이 나타났다. 그는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윤서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서류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커피컵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앉으세요. 서 있을게요. 윤서진은 문태성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준 보고서 조작한 거죠? 문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누가 시켰어요? 원장님. 뭐라고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대답 안 하면 고소할 거예요. 허위 보고서 작성,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다 할 수 있어요. 문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현민 실장이요. 윤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도현민 실장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보고서 조작해달라고. 대신 돈 2배 준다고. 왜요? 왜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문태성은 컴퓨터를 켰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비공개 문서가 떠올랐다. 북한 화재 사고 비공개 보고서, 국가정보원 3급 기밀. 이게 뭐예요? 1996년 북한 화재 사고 관련 문서예요. 제가 조사하다가 찾은 건데 국정원 보안에 걸려 있더라고요. 국정원? 네. 해킹해서 일부 내용을 봤는데. 문태성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1996년 7월 22일 부산 북항 유류저장고 폭발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산업 스파이에 의한 방화로 추정됨.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생존 아동 1명은 신원 불명 상태로 보육원 이송. 단, 해당 아동의 신원 조회 시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기록 삭제 조치함. 윤서진의 손이 떨렸다. 기록 삭제. 생존 아동 관련 정보는 향후 20년간 비공개 처리. 단, 관련 인물의 신원 조회 시도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할 것. 문서는 거기서 끝났다. 윤서진은 뒤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왜요? 산업 스파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생존자가 있으면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도현민은? 아마 당시 국정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담당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도현민 15년 동안 자신의 오른팔이었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가?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건가? 증거 있어요? 이 문서요. 복사해줘요. 전부. 문태성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해양감사원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 연결해주세요.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입니다. 도현민 실장 있어요?
실장님은 지금 외근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와요? 오후 5시쯤이요. 돌아오면 연락 좀 해주세요. 윤서진 원장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윤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도현민, 왜 그랬어?